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주 이제 CPI는 높게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쪽에서 보편적 관세가 아무래도 좀 협상용 이슈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증시는 이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설사 뚫린다 하더라도 이 200일 이평 부근에서 아마 강력한 저항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지표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여기가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로 그냥 기술적 분석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현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구름대에서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구름대에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다시 구름대를 돌파해서 반등을 했고요. 130일 기준선과 200일 이평까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RSI 같은 경우 이제 지금 70을 넘고 있고요. 근데 이제 120분봉상 살펴봤을 때 이제 볼린저 이제 50과 200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둘 다. 그래서 지금 당장 딱 고점이다 말하기에는 사실 그냥 심증인 거죠. 심증일 텐데, 이게 여기를 다시 이제 하회하면은 적어도 이제 50 볼린저라도 하회하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200 볼린저죠. 200 볼린저 하회하면은 이제 다시 이 기술적 반등이 끝이 완벽하게 났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20분봉 RSI를 봐도 그렇고 여러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보시면은 구주봉상으로도 이 전환선 근처까지 이제 저항선에 와 있고, 이제 50일 이평에서 이번에 사실 지지를 보였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내려갈 때는 뚫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시면은 이제 역전이 눈앞에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는 이상 역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되어 있고 사실 긴 추세선에서 이미 증시는 상당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주봉으로 봤을 때 이번 반등은 결국 기준선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30일 기준선과 여기 선행스팬 1번에서 좀 지지를 보였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으로 살펴보면은 구름대 지금에서 좀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 지금 증시가 딱 매물대가 많은 이 200일 이평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급 쪽으로 볼 때도 결국 이때까지 끌고 온 게 다 외국인 선물 수급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정리가 빠르게 되면서 재차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다른 지표들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차트를 다 먼저 보도록 하죠.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200일 평이 돌파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RSI 상당히 과매수 구간, 이제 과매수 구간의 일봉상 과매수 구간의 결말은 다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매수 구간의 결말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30일 기준선 같은 경우엔 여전히 방향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 코스닥 같은 경우가 사실 모양상은 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주봉으로 봤을 때 여긴 전환선 근처까지 반등이 됐고,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가 됐는데 여기도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후행스팬도 여전히 역전되어 있고요. 결국 돌파되려면 정말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3주봉으로도 딱 기준선 근처까지 딱 반등할 자리까지 잘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도 구름대까지 딱 반등을 잘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냥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 파동 정도였다라고 지금 생각이 될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뚫으면서 돌파를 했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 120분봉상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 여기는 S&P 같은 경우에는 살짝 200 볼린저가 닿지는 않았어요. 이제 여기는 살짝은 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으로 봤을 때는 닿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S&P로 봤을 땐 조금 더 올라가도 이상하진 않고, 근데 나스닥으로 봤을 땐 다였다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라서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제 미국 쪽은 이제 미약하게나마 조금 더 갈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정말 거의 이제 다 온 것 같다. 못해도 이제 귀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제 최소한 귀까지 왔고, 이제 여기서 넘어봐야 잠깐 넘어갔다가 결국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완전 과매수 구간일 뿐 뭐 추세적으로 안 좋은 상황은 아니기는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매수 구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추세가 안 좋은 건 아니다. 미국은 추세가 좋은 건 맞죠. 근데 이제 그 좋은 추세가 사실 거의 끝나간다.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죠. 보시면은 추세가 계속 꺾여가는 건 사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사실 RSI도 추세가 꺾이고 가는 거는 사실인 거죠.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130일 기준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음 130일 기준선 같은 경우 이제 올라가는 게 여기까지 지나면 올라가겠죠. 이제 19영업일 정도 지나면은 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게 결국은 이 130일 기준선 이제 돌파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상당히 모여 있고요. 그래서 곧 사실 증시가 상당히 크게 변동성을 좀 나타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뭐 차트는 나머지는 이제 좀 이따 한번 지표들 보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사실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실 하느니 RP를 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매수를 또 17일 날 또 했어요. 이제 그저께 9.5조를 또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계속 돈을 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22조 가량 풀고 있는데 딱 공교롭게도 두 만기가 25일입니다. 이날이 금통이 날짜예요. 그래서 시장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내리는 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더 악재입니다. 일단 이 RP를 하면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뭐 사실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단기 금리가 이 RP 금리랑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제한 양적 완화 중이죠. 그러니까 무제한 RP 매수 중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단기 금리가 다 3%대인데 뭐 정확하게는 2.96%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2.75가 되겠죠. 단기 금리가 이제 RP 금리가. 그러면 이제 무제한 RP니까 이 뭐 CD가 이 정도 되거든요. CD 91일물이 이제 이게 다 똑같이 2.75로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금리가 2.75로 왜곡이 되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은 단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원래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면은 사실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 RP 안 했을 때가 3.44였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3.44까지는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2.96인데 이게 1.75면 이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70bp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0.7%. 이 금리 때문에 결국 비싼 상황이 되니까 외국인 자금이 아마 급속도로 이탈을 하게 되고, 이 단기 금리를 2.75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RP도 또 급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러면 물가는 치솟고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고 외국인 자금까지 이탈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선택해지는 두 가지죠. RP를 계속 유지하고 금리를 그냥 동결을 이어가던가, 아니면 그냥 금리는 이제 내리지만 RP를 꺼버리거나. 그래서 뭐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둘 다 안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다 이게. 지금 단기금융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RP를 꺼도 문제고, 금리를 못 내리면 사실 금리가 튀겠죠. 다시 이제 결국 한국은 이제 금리를 못 내리네, 이제 환율 때문에 결국은 못 내리게 되는구나 라고 치면 이때까지 금리 인하가 반영된 기대감이 서서히 결국 사라지면서 금리는 다시 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사실 국내 증시가 반등했던 것도 이 RP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본원 통화 M0 자체를 증가시키는, 통화량 자체를 지금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국은행이 하는 거죠. 뭐 RP는 단기로 해서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이게.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일드갭으로 봤을 때 뭐 상당히 지금 비싼 레벨입니다. 결국 이제 ROE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성장률 자체도 낮아졌기 때문에, 또 증시까지 올랐죠. 반등도 했죠.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은 더 안 좋은 상황이 됐고요. 페드 모델로 봐도 상당히 고평가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계열로 봐도 페드 모델로 보나 일드갭으로 보나 증시는 상당히 고평가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상당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걸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코스피가 더 고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왜 고평가일까요? 이 사실 그만큼 ROE가 낮고 성장률이 낮기 때문이죠. 이제 미국은 이렇게 쭉쭉 올랐지만 그래도 ROE도 좋고 성장률도 높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페드 모델로 봤을 땐 적정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같은 추세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이 더 많이 올랐는데 증시는 금리에다가 성장률에다가 할인율까지 감안하니까 뭐 비슷비슷하게 사실 가더라. 금융시장은 사실 꽤나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네, 이게 넘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살펴보면은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살짝 반등 중에 있고요. 실질금리는 뭐 단기적으로 살짝 낮아진 상황이다.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국내 쪽 BEI 뭐 여전히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고요. 실질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데 이게 올라갔던 부분이 많이 지금 엄청 낮죠. 역대 거의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결국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RP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해서 지금 실질금리가 상당히 낮은 거고요. 여기서 금리를 한다는 거는 금리가 이제 더 내려가게 만들려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금리를 내린다는 건 이 실질금리를 내려주는 역할인 건데 이미 실질금리는 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기대금리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금리가 이제 어떻게 내려올까 갈까? 여기서 이제 실질금리가 이제 그럼 0 밑으로 떨어져야 될까요? 일본처럼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뭐 수급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뭐 수급 살펴보면은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 보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숏 포지션이 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살짝 감소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좀 증가하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숏 포지션이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위가 다르죠. 여긴 100단이고 여긴 10단입니다. 곱하기 이제 1000 해서요. 당연히 이제 숏 포지션이 지금 조금 더 많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여전히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여전히 비싼 상황이다 보실 수 있겠고, 보통 이제 뭐 애널분들이 PBR이 낮으니까 증시 반등할 겁니다 라고 할 텐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ROE와 G가 같을 때 얘기죠. 금리랑. 근데 이제 지금 이때 시절과 ROE랑 G랑 금리가 같지 않다는 거죠. 이때보다 고금리고 이때보다 ROE는 낮고 이때보다 성장률은 낮은데 어떻게 PBR이 똑같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 외국인 현물은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졌었고요. 최근에 이제 선물로 사실 증시를 좀 끌어올렸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진짜 추세적인 반등이면 사실 현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 단타 치러 왔다는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지속적인 수급을 봤을 때 결국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신용잔고 대비 코스피 시총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 좋아 보이지 않고요. 여기도 이제 외국인 선물로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고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물음표다라고 보여집니다.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신용잔고 대비 코스닥 시총으로 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방송 대비해서 신용잔고는 한 4천억 가량 증가가 되면서 한 17조 5천억 정도 신용잔고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수출액 전년 동기비 여전히 많이 하향 추세가 되고 있고요.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다시 넘어서면서 돌파를 했었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액을 또 시가총액으로 나눈 수치를 봤을 때 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좀 비싼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봤을 때.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더 빠진 적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싸지도 사실 비싸지도 않은 거죠. 이 수출액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약간 비싼 편에 더 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로 봤을 때 미국 증시 또한 여전히 GDP 대비해서 엄청나게 오버밸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쭉쭉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GDP 성장과 결국은 같이 가야 되고 너무 높았을 때의 결말은 사실 계속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쪽 이제 여전천 대비해서 회사채 스프레드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선호 구간인 건 국내 쪽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다시 튈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 회사채 스프레드는 약간 후행이어서 그렇지 지금 발행시장 스프레드는 계속해서 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코스피 살펴보면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 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일주일 전, 이게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강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 S&P랑 나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되고 지금 강도가 강한 건 결국 기계 쪽,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운수 장비 쪽, 결국 뭐 방산 쪽이나 뭐 로봇 쪽이나 결국 운수 장비 쪽, 조선 쪽이죠. 이제 이쪽 부분이 강하고 의약품 쪽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마저도 사실 운수 장비는 조금씩 추세는 좀 빠지고 있고, 대다수가 사실 지수랑 좀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실 결국 같이 동행한다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지금 사실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이제 뭐 추세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추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추세가 너무나 돌파했을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너무 돌파했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계속 가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운수 장비도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게 영원히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통업 봐도 여기서 이렇게 영원히 갈 수 없다는 거죠. 상대 강도가 이제 덜 빠졌다. 이건 사실 덜 빠진 거긴 합니다만 뭐 전기가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이렇게 더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통신업도 마찬가지고요. 요 정도 고점 오면 사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 안 하면 결국 이렇게 빠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나머지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똑같이 이것도 너무 바닥이면 또 올라간다. 뭐 이것도 맞는 거고요. 제조업이나 뭐 이렇게 서비스도 그렇고 너무 과하게 빠지면 결국 또 올라간다. 결국 그러니까 상대 강도인 거죠. 상대 강도가 마이너스가 뭐 100이 뭐 200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어느 정도 임계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12 자산, 이제 유럽 쪽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LTRO 결국 대출 같은 경우는 뭐 다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증권 이제 채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QT가 결국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제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결국 소비자 물가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 올라서 다시 3% 이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유럽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똑같이 미국하고 같이 이 레포라는 게 생기면서 결국 양적 완화를 계속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결국 늘지를 못하는 거죠. 일본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고, 그럼 이제 유동성이 점점 긴축이 될 겁니다. 이때까지 글로벌 증시에 유일하게 유동성을 공급했던 이 일본이 이제 사실 스톱을 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또 올라가고 있고요. 뭐 사실 일본은 뭐 거의 최악의 상황이다. 일본도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주 대비해서 연방준비은행 이제 BS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은 한 43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이제 TGA가 225억 달러 정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지준이 좀 증가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온 RRP 영향이고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 26억 달러 오히려 좀 증가가 됐습니다. 이제 QT가 아니라 사실 QE가 진행이 된 거죠. 아주 일시적이나마 좀 진행이 됐던 거고, 이제 운임지수 살펴보면은 이제 BDI 같은 경우는 소폭 조금 증가가 됐고요. SCFI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수요가 강하다기보다는 이제 공급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해운지수는 막 그렇게 엄청 강하게 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화량으로 감안한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부분을 치고 금리가 올라갔고,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통화량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초과된 통화량까지 감안했을 때 3.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다시 튀는 효과도 이제 그 부분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아직 QT가 훨씬 덜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준하고 연방준비은행 뭐 부채 이 부분은 뭐 지난번 영상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QE를 못한다. 그리고 이제 은행의 예대율이 높아지지 못한다. 이때는 SLR을 풀어서 예대율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 결국 그래서 돈이 더 이상 나올 구멍이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사실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나라에서 뭐 결국 공공기관 협박해가지고 결국 뭐 미분양 주택 뭐 일부 아주 극소수 사주긴 하지만 DSR 같은 규제를 못 푸는 게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은행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냥 임시 방편, 뭐 금리라도 내리고 싶은데 지금 뭐 환율이나 이런 여건 때문에 금리 내리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RP라도 막 돌리면서 어떻게든 돈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거랑 또 이제 환율이랑 반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것도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금리를 내리지도 돈을 풀지도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총체적 좀 난국에 지금 상황은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리 선물 좀 반등하고 있고 이제 GSCI 골드만삭스 상품 선물도 뭐 소폭이나마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PC 물가가 뭐 낮게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사실 결과론적으로 물가는 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사실 물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까? 이제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통화량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닷컴버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스닥도 그렇고요. 닷컴버블 영역까지 지금 이제 와버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 같은 경우에도 통화량 대비해서 뭐 더 고점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좀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과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SFR 빼기 EFFR도 결국은 계속해서 이 높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게 결국 유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항상 얘기 드리듯이 이게 결국 국채금리고 이게 은행채 금리인데 어떻게 은행채 금리가 국채 금리보다 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돈이 없어서 연준에 계속 돈을 빌리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SBB 터졌을 때고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돈이 없다라는 위험 신호를 사실 작년 초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에는 좀 심각하게 계속해서 알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뭐 결국 적정하는 게 어느 정도냐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보통 이제 20%로 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이 RRP가 다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남은 부분이 결국 이 지준이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밑으로까지 내려와야 이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상황은.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뭐 나머지는 뭐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뭐 매번 말씀드리는 이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결국 이게 수요고 공급. 70년도 수요가 높으니까 물가가 높았었고, 닷컴버블 2008년도 금융위기 공급이 높았어서 이때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공급량이 줄고 수요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스태그 상황인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공급도 이렇게 줄고 수요도 이렇게 줄면서 이 간격이 유지가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9% 빠졌으니까 수요가 내려가니까 이제 결국 물가도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지금 다시 사실 증시가 올라온 부분이 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도 줄기 때문에 이제 쌍방이 다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가 결국 이자 부담 때문에 빠지고 있는 뭐 더 최악의 상황인 거고요. 이제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 물가가 지금 왜 계속 올라갈까요? 경제 성장률은 지금 뭐 마이너스 때들이 나라들이 많은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수요는 꺾였지만 공급이 더 빠르게 꺾여서 그렇습니다. 이 갭이 커지는데 물가가 빠질 수가 있을까요? 이제 불가능의 영역에 지금 사실 도착한 유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이제 재정 정책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이제 EQ 같은 경우 이게 2월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장기 국채가 아예 발행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만기랑 거의 그냥 순상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장기 국채 그냥 이거 지워버리죠. 잘 보이시게 장기 국채를 결국 3,359억 달러 정도 더 찍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EQ에도 그렇고 EQN 장기 국채를 5천억 달러 정도 찍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이 결국 국채 찍는 게 EQ까지만 GDP 대비 3.3% 엄청난 금액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사줄 돈이 없다는 거죠, 금융시장에. 이제 왜냐면 이때까지는 항상 말씀드렸던 이 RRP가 단기 국채를 사주는 그런 형국이 됐었지만 이제 RRP가 588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 단기 국채도 마찬가지고 이 장기 국채도 누가 사주나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EQ에는 세금이 거치기 때문에 단기 국채가 이제 순감이긴 합니다만 3Q, 4Q에 결국 찍혀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때나 이 장기 국채나 이제 이걸 누가 사주냐에 대한 게 계속 좀 물음표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지표들 살펴보면 이제 국채 여전히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국채 가격 자체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제 금리는 좀 올라가는 추세에 더 적합한 상황이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살짝 중립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금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 WTI 내려가고 있는 추세,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는 추세, 애플 올라가고 있는 추세,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 엔비디아는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로 환산해 봤을 때 이제 국고 같은 경우는 지금 중립입니다. 이제 롱 포지션에서 중립으로 사실 내려왔고요. 국고 10년 같은 경우에도 중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숏이었다가 중립으로 내려왔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롱이었다가 다시 중립으로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좀 약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가 조금 약화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에서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롱에서 중립으로 돌아온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숏에서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롱에서 중립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국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직까지 뭐 그냥 반등 추세에 있다. 근데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반등하고 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뭐 차트 때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뭐 나머지 국고 10년도 뭐 특별히 이상 없이 그냥 지지부진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좀 단기 조정을 좀 보였었죠. 이제 뭐 근데 뭐 딱히 그냥 또 여기도 좀 지지부진한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열을 했다가 조정을 좀 보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좀 하락을 했었고요. 큰 낙폭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지부진하게 좀 내려왔었고, 금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한 과열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명확한 과열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격도나 여러 가지를 봐도 과열의 영역에 사실 도달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좀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그냥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가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50으로 봤을 때는 사실 모여 있고 벌어져 있어서 뭐 기술적 반등이 저는 이제 끝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200 볼린저도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뭐 사실 뭐 삼성전자가 더 올라도 뭐 이상하진 않기는 합니다. 사실 이 볼린저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롱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격도를 봤을 땐 또 사실 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방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사실 좀 과매수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걸리는 게 200일 볼린저가 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그게 좀 하단에 있다는 게 조금 유일한 걸리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반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OBB도 이제 좀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상대가 동도도 이제 다시 120까지 좀 돌아와 있다. 이제 RSI도 바닥 찍고 좀 반등을 한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뭐 많이 내려왔었죠. 증시 쪽에 주가가. 그러다 보니 OBB도 좀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거는 뭐 없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쭉쭉쭉쭉 뭐 그냥 추세적으로는 사실 근데 RSI가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좀 좋아 보이진 않기는 해요. 사실 엔비디아도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형국인 건 맞고요. 그 다음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 점수는 뭐냐 참고 삼아 보시고 바로 그냥 일봉 추세로 뭐 120분 말고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숏 추세로 돼버렸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중립에 도달을 했습니다. 뭐 120분 봉상으로는 뭐 그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죠. 이제 모여 있고 뭐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결국 볼린더를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차트가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바닥 찍고 잠깐 이제 반등은 할 수 있는 그런 벌어져 있고 모여 있는 상태이긴 했는데 뭐 사실 추세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갈 만한 그런 레벨은 아니다. 물론 이제 과매도기는 했어요. 과매도. 그래서 막 숏으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롱으로도 애매하고 이건 뭐 사실 조금 그냥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추세가 요리 더 꺾이면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여기가 다시 한번 돌파되면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숏을 한다면 이제 여기 200일 하단에서 사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롱을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성이 더 커서 뭐 보기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볼린저로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S&P도 그렇고 좀 단기 구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슬슬 조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반등이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인데 이 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과열의 끝이 와 있다는 거죠. 84, 뭐 73이면 거의 끝까지 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추세 스코어로 봤을 때 이제 다 롱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롱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좀 소멸이 됐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20분 봉상으로는 롱이 많이 소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여전히 롱인데 추세가 좋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봉 추세로 봤을 때 나스닥은 다시 롱이 된 건 맞긴 하고요. 다시 상승 추세죠. S&P도 여전히 롱 추세인 건 맞고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숏 추세가 사실 중립으로 돌아왔던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숏 추세가 중립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120분봉 현물 봤을 때 모여있고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고점을 이제 친 게 아닌가라는 아주 매우 높은 확률에 도달해 있다. RSI도 그렇고 그렇게 보여주고 120분봉 선물을 봐도 마찬가지죠.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매우 높은 확률로 지금 이제 고점에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RSI도 그렇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200이 살짝 닿이진 않았었는데 뭐 이 정도면 거의 닿았으니까 여기 닿이는 것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겠으나 사실 거의 다 고점은 왔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뭐 결국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50 볼린저 닿여 있고 200 거의 근처 50 벌어져 있고 200도 거의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더 올라가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그걸 치고 나선 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RSI도 이게 결국 다이버전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S&P도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이제 더 명확하긴 해요. 사실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이때의 끝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매우 높은 확률로 이제 조정의 시기가 머지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RSI도 이렇게 고점을 쳤을 때 결말은 뭐 다 아시다시피 결국은 단기 급락이었습니다. 다 좋지 않은 형국이 나타났었죠. 결국 다 빠졌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롱을 다 청산을 해야 될 시기인 거죠.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결국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다 좋지 않은 모습이 돼버렸다. 이제 청산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RSI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봉 추세로 봐도
모여 있고 벌어져 있고. 근데 200볼린저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200볼까지 간다는 거는 뭐 하락 추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긴 힘들 것 같고, 요 정도 반등하고 결국 하락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격도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뭐 RSI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고평가 영역까지 이제 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국내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실 오늘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모여 있고 벌어져 있고, 뭐 이격도도 뭐 갈 때까지 가 있고, 이거를 뭐 이렇게 이격도가 쭉쭉쭉쭉 갈 거야 하다가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물론 이제 이때도 똑같은 거죠. 더 내려갈 거야라고 하지만 단기 반등은 항상 주는 거죠. 이제 이게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지표를 좀 보셔야 되긴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근데 뭐 반등할 때 보시면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걸 봤을 때, 이게 외국인 선물로 사실 국내 증시는 지금 좀 장난질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소액으로 그냥 금리를 띄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뭐 100억 주고 이만큼 띄우고 이때 팔 때 이자 1000억 파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개인들이 좀 빠지면 이제 저가 매수 이러면서 달려들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결국 설거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기술적 반등, 뭐 데드캣 바운스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대다수 지표들은 뭐 설명을 드렸었고, 빅스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V코스피 살펴보면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변동성이 결국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 왔고요. 130일 기준선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파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그래서 돌파의 여지가 있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구름대를 넘긴 했어요. 이제 기준선쯤에서 막히지 않을까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점은 좀 넘길 가능성이 저는 매우 희박하지 않나? 그냥 요 하락 부분에 지금 되돌림 정도 반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이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 유로 같은 경우가 뭐 상당히 계속 심하게 달려왔었어요. 이제 단기 이제 반등이 아주 매우 강력하게 왔었습니다. 이제 종전 기대감 등등으로 인해서. 근데 뭐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뭐 사실 이 볼린저 결국 이탈하면 저는 아주 강하게 무너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뭐 너무나 과열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거는 상당히 과열이어서 뭐 상당히 안 좋아 뭐 요쯤에서 저는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했어요. 사실 볼린저가 다였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후행적으로밖에 사실 빠지는 건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과열이고, 여기도 사실 볼린저 50이랑 200으로 봐야지 더 정확하게는 하겠지만, 제가 유로는 뭐 사실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지만 뭐 사실 좋아 보이진 않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 모양 길게 꼴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생 같은 경우가 뭐 여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저는 중국 쪽은 상당히 좋지 않게 봅니다. 결국 통화량 자체가 지금 어거지로, 이게 사실 우리나라랑 중국 같은 경우가 어거지로 이제 RP나 이런 걸 통해서 환율을 포기하고 지금 금리를 억제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뭐 그런 나라가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한 방에 터지거든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한 방에 터질 거라고 봅니다. 상해 종합도 결국 구름대를 넘냐 마냐 일단 뭐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인덱스는 여기서 구름대에서 이제 반등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달러 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구름대 안에서 결국은 좀 반등할 것 같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 약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통화량을 풀어 제끼는데 결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도 답이 없는 상황이 지금 딜레마에 처해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WTI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보였었는데 뭐 슬슬 바닥에 왔고 다시 저는 반등을 하러 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근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 건 맞죠. 이게 다 역전되어 있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돼 있어서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금 같은 경우가 뭐 사실 볼린저로 봤을 때 이제 500하고 200을 한번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조심을 하시는 게, 뭐 저는 사실 매도를 이제 하는 영역에 온 게 아닌가. 이게 굳이 이제 여기 넘어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파셨다면 여기가 다시 돌파가 되면 밑으로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이 구름대 넘어가면은 저는 좀 빠르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다시 여기가 이제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하느냐, 이제 여기를 돌파하느냐. 그래서 이게 요 조정이 끝나고 반등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갈지, 1번 케이스로 갈지,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됐든 간에 사실 이미 이 주추세가 무너졌거든요. 이 추세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미 추세가 한번 여기서.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여기 고점 돌파하면서 금리가 긴 추세로 뭐 이런 거죠. 결국은 이때까지 이 기나긴 하락 추세를 끝마치고 나서 이게 아주 긴 하나의 상승 추세였던 거고요. 아주 긴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이게 ABC 조정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뺐다가 갈지 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실 ABC 조정은 끝이 났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ABC, B, C까지 갔다가 다시 갈 가능성도 뭐 제로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긴 시계열로는 결국 올라갈 것 같은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고 3년도 뭐 추세는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결국 구름대 넘어서고 했지만 RSI 이미 뭐 과열 시그널까지 왔고, 사실 뭐 그렇게 이제 거의 과매수 영역에 매우 진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결국 매물대 보면 뭐 물린 사람밖에 없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매물대 한번 봐볼까요? 매물대 보면은 뭐 물린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매물대가 어디더라? 네, 여기 아마 있을 텐데요. 이제 잠시만요. 이제 매물이 옵션으로 가야 돼. 주식에서 그냥 오랜만에 나온 김에 한번 보죠. 이제 지표로 보면은 관심 지표는 아니고 이제 거래량 지표에 있으려나요? 제가 매물대를 사실 잘 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뭐 참고 삼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보죠. 네. 주요 지표에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바로 찾느라 사실 못 찾는 것 같긴 한데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가격 지표 엔벨롭은 아니고, 그러게요. 이제 추세 지표도 아닐 텐데, 그리고 사실 뭐 거래량 지표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뭐 제가 지금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튼 매물대 보면은 뭐 근데 사실 뭐 보지 않아도 뭐 거래량으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어마어마하게 물려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물려 있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거래량이 많았거든요. 여기도 엄청 많이 물려 있을 거고, 사람들이 결국 이 정도 올라가면 막 다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결국 여기 구름대를 저는 시원하게 못 넘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볼린저 이제 이탈하고 나면 이게 결국 큰 하락이 이 되돌림 정도 이루고 나서 뭐 여기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게 ABC 다음에 이 돌파 이후에 조정을 보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결국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여기 구름대를 넘기지 못하고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이게 큰 1, 2, 3, 4, 5 이런 식이나 A, B, C로 좀 빠지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더 힘이 없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뭐 상당히 다 추세가 좋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사실 개별 종목 이때까지 올라갔던 M7 지표들은 다 그렇게 추세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좀 약간 순환매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자체가 사실 주도주가 꺾이면 사실 상승장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 지수도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 종목들이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 지수는 고점을 갱신했는데 이 지수를 이때까지 끌어왔던 친구들은 사실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증시는 저는 이제 끝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말 이 기나긴 반등을 끝을 내고 2009년부터니까 뭐 어마어마한 반등을 했었죠. 이 반등이 사실 끝이 나고 이제 기나긴 또 하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제 긴 사이클에서 사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한 5파가 끝이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 때 큰 A파, 2008년도 B파로 상승했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제 C파로 하락했던 게 이제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1, 2, 3, 4, 5로 3, 4, 5로 여기가 어디가 고점일지 모르지만 거의 다 고점에 왔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을 저는 뭐 아마 이렇게 크게 되돌릴 거라고 봅니다. 한 이 영역까지.
최소가 이 정도라고 봐요. 최소가. 최소값이 여기고 뭐 더 가도 이상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전 증시도 그렇고 뭐 상당히 처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채권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돈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돈의 총량, 이제 쓸 수 있는 돈과 결국 은행의 예대율, 뭐 SLR, 뭐 이렇게 양적 완화는 나라는 SLR, 양적 완화 안 하는 나라는 이게 예대율인 거죠. 결국 이 돈을 레버리지 시켜주는 그런 수단인데, 레버리지 시켜주는 수단이 이제 이미 맥스이고 다 찼고, 돈도 이제 양적 완화 QE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남은 거는 돈이 이제 GDP 성장률밖에 없거든요. 이제 GDP 성장률. 이 성장률로는 이 수많은 돈의 증감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GDP가 성장하는 만큼 사실 증시가 올랐어야 되는데 증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그 GDP 성장률이 진행되는 만큼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뭐 그런 40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결국 GDP 대비해서 오버슈팅을 했을 때는 그 GDP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불가능하다면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그럼에도 사람은 탐욕을 부리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아직까지 롱 추세인 건 맞아요. 대다수 증시가. 근데 이제 계속 저는 좀 조심하실 걸 좀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